섹스메이트입니다. 저희 증여 영상이 벌써 조회수를 1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여 영상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왜 그랬어? 답변을 달아드리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물어보신 의도는 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드릴 수가 있지? 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답변들을 달릴 수가 없게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달아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시니까 아마 계속 질문해 주시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러 갈까요? 네. 렛츠고!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라는 항목에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증여 추정 배제 원칙 믿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원칙도 없이 다 때려 맞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실제로 진짜 때려 맞으신 것 같아요. 그 댓글에서 그 찐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송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원고라고 합니다. 이때 원고는 자기가 피해를 받은 그 주장을 할 때 피해를 받았다는 그 근거까지 같이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같이 그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럼 국가에서 만약에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하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곳이 국가니까 국가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증거를 댈 테니까. 내 말이 맞지? 라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이 상속이랑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납세자들한테 자료가 편중되어 있다고 하죠. 납세자들이 거의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사실상 증여 같은데 라고 입증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입증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세 관청이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여 추정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건데요. 납세자가 증거를 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증거를 명확하게 대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세금을 피할 수도 있는 기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너 증여지, 너가 입증해, 너가 입증해, 너가 입증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요 정도 나이에 요 정도 재산 정도면 증여가 아니겠지, 자기가 벌었을 거야 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사무 처리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밑에 나오는 증여 추정 배제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1항을 보시면 일정 나이와 소득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게, 의심을 받는 거를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면하게 해줄게 라는 의미인 거고, 그 대신에 두 번째 항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1항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이전됐다는 증여나 이런 행위가 확실하게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배제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댓글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다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 합해서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그걸 부모님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9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건 대출을 받는데요. 근데 결국 증여가 직계종비속가는 5천만 원 기준이잖아요. 증여액이 5천만 원 넘지만 본인은 30대 이하니까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의하면 2억까지는 이제 인정해주는 범위에 들어가니 세금이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자, 이 경우에 어쨌든 6천만 원이라는 증여라는 행위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보겠죠. 누군데 오피스텔을 취득했을까 해서 나이, 직업,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죠. 어느 정도 직업이랑 재산 상태랑 이런 거 보니까 충분히 오피스텔을 취득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추정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지, 그 증여라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사실 인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국에 일어나는 모든 증여 행위를 다 포착해서 과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바운더리 같은 처리하는 그런 사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규정 안에 나이나 이런 소득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증여임에도 추적이 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저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G7을 쓱 보는데 아, 이 500원짜리 펜을 설마 훔쳐가 놨겠어? 라고 그냥 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모나미요? 모나미 이게 증여, 추정, 배제, 원칙, 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날 시계를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계는 눈빛이 달라지죠. 500원짜리 펜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있던 지윤쌤을 쓱 바라보게 되는데 이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봐버렸고 시계 어디 갔을까? 부터 해서 그날 점심이 어디 있었어?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우연히 지윤쌤의 가방이 열려있어서 제 가방을 봤는데 그 안에 시계가 있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이미 나온 거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 뭐 재산 이런 형태와 관련 없이 실제로 훔쳐갔으니까 이 사람은 법을 그쵸. 어긴 사람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방 안에 있었다면 훔친 상황이 된 거니까 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녀 아르바이트비가 사업장에서 축소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신고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받은 입금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올린 영상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간 그 규모의 기준으로 네.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수혜자가 그 질문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증여에 들어가나요?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만 드리자면 피보험자랑 수익자가 본인이면서 만약에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쵸. 부모님 자금으로 보험을 계속 불입을 해서 하면서 수익자는 내가 혜택을 되는 본인이 그렇죠. 받는 거니까 네. 결국 증여의 형식을 띠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기본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을 담보로 증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증여를 할 때 100% 그냥 증여를 하면 그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지만 증여 안에 채무, 빚 같은 게 같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지윤쌤 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2억 원 빌린 대출이 있어요. 그 대출도 이제 네가 갚아라고 해서 대출까지 승계를 해버리는 거죠. 지윤쌤의 입장에서는 10억 원의 아파트를 받았지만 2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될 상황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득은 8억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윤쌤은 8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주면서 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저는 2억 원만큼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해 주신 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0대이고 2억짜리 집을 증여받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새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제가 갚아야 되면 부담보 증여가 인정이 되나요? 관리비와 보증금 이자도 내드려야 됩니다. 보통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에 딸려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죠, 사실. 그쵸. 아파트는 아파트로 증여받고 그 이후에 전세보증금도 뭐 내드리고 관리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거기 네. 때문에 각각의 증여건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부담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억 5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70%에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얼마나 낼까요? 또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낼까요? 분양받은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세는 1, 2천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금매는 분양가로도 매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라서 집값은 비싸지 않지만 저희 같은 서민은 그래도 세금이 부담스럽네요. 뭔가 진심이 담긴 질문이어서 댓글을 자세하게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을 달 수가 없어요. 세금액을 계산드리기는 어렵고 2억 5천의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은 대출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70%니까 70%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양도세는 시세 차익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은 뭐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차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양도세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양도세 계산하는데 세대별 그 주택수도 알아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인지 일단은 질문에서 지방 도시라고 해서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부과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어느 분한테 증여하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30%만큼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증여 받는 사람이 내야 되고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는 가까운 세무 대리인을 찾아가서 하시거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대요. 그거를 30대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대요. 다 완성되고 나면 분양가는 한 4억 정도 될 건데 내신 금액이 8,500만 원 정도는 내셨어요. 이때 이제 증여도 하고 이제 은행 대출이 있는데 그것도 승계해서 넘기려고 한대요. 그럼 시세를 지금 돈 낸 8,500만 원만 되는 건지 아니면 분양 가격인 4억이 적용되는 건지를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우에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분양권을 8,500만 원 납입한 시점에 분명히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증여한 값어치는 내가 납입한 8,500만 원과 프리미엄 값까지 피가 붙은? 그 금액을 내가 증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여세 계산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은행에서 받은 대출 승계도 같이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발생이 되겠죠. 대출 승계하시는 분은 대출 승계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 꿀물님이 손흥민이다. 감사합니다. 닮긴 닮았어요. 결혼 전 약 6년간 제가 번 소득을 매월 월급 계좌에 이체해서 드린 경우 증여세 절감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6년 동안 뭐 용돈의 개념으로 드린 것 같아요. 향후 재산이나 이런 걸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신데 이때 나올 증여세에 예전에 그 전에 드렸던 미리 드린 금액이 있으니까 용돈이 상세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신 거 맞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해주는 사람, 증여자랑 받는 사람, 수증자가 반대 방향이 생겼을 때 너가 준 거고 내가 준 거니까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증여건으로 봐서 이것도 증여, 이것도 증여 이렇게 별개건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를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어서 부과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 이렇게 덜컥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를 절감시키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100% 저축하고 생활비를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 결제만 한다면 법적으로 위반인가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그밖에 유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을 보면 피부양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독립적으로 경제활동하지 않고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소득활동 충분히 하고 계신 상황이고 나이도 이제 있으신 상황일 텐데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소득을 100% 저축하고 지출을 전혀 안 했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국세청에서는 사실 금융자료로는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위반인가요? 비과세 대상에 딱 들어맞진 않아요. 그럼 위반인 거네요? 모든 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질문들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 배경 뭐 지식 같은 거 설명드리고 질문들 답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겠죠?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할 때 소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라던가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그런 개편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세법이 들쑥날쑥이어서 부동산 대출도 오늘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쵸. 대본을 다 써놨는데 촬영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고치고 개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